오스카즈 작품상 발표 희생충 The Six Samurai. 그 순간 92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한국 영화가 왕관을 쓴 겁니다. 저는 그날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운 좋은 한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Free Debris,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한국 드라마가 93개국 1위, 2년 뒤 에미상 6관왕, 3년 뒤 칸 감독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It has to manifest endurance. 한국 인구 5천만, 미국의 6분의 1로. 할리우드 1년 제작비는 한국 영화 산업 10년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몇 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받고 미국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왜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40년간 숫자로 세상의 변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리킷 중심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나베더먼 지금부터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2020년 2월 9일 오스카 시상식장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 영화가 미국 사회를 미국 영화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스톤입니다. 63세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공개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분홍색 복면을 쓴 경비원들, 또 하나의 자극적 서바이벌물이구나 싶었죠. 넷플릭스는 매주 수십 개의 콘텐츠를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죠. 오징어 게임도 그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주일 뒤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에서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 1위였죠. 일시적 현상이겠지 싶었습니다. 한두 주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1위는 계속됐습니다. 2주, 3주, 4주.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94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봤습니다. 9개 에피소드였죠.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게임 설정은 단순했습니다. 456명이 참가합니다. 어린이 놀이를 하죠.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지면 죽습니다. 상금은 456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씩이죠.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게임에 참가하지?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수억 원의 빚이 있었죠.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쓰러져 있었고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 의료비, 생활비. 모두 빚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죠.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밖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아이들 놀이였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 앞으로 갑니다. 노래가 끝나면 멈춰야 하죠.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탈락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죠.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첫 게임에서요. 아이들 놀이로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게임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과반수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게임이 중단됐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끝났구나. 하지만 에피소드는 계속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보여줬죠. 주인공은 사채업자에게 맞았습니다. 장기를 팔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집은 압류됐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더 안전했던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이요. 그게 현실보다 나았던 거죠.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였습니다. 설탕을 녹여 만든 과자에서 모양을 떼어내는 놀이. 한국 아이들이 하던 거라고 했죠. 모양은 4가지였습니다. 삼각형, 원, 별, 우산. 참가자들은 모양을 골랐습니다. 주인공은 우산을 골랐죠. 가장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모양이 부러지면 총에 맞았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꾀를 냈습니다. 달고나 뒷면을 핥아서 녹였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요. 게임은 계속됐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모두 아이들 놀이였죠. 그런데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에피소드 5를 보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죠.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는 걸. 게임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공정해 보였죠.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이 그랬습니다. 힘이 센 팀이 이겼죠. 당연했습니다. 주인공 팀은 약했습니다. 노인, 여자, 병든 사람들이었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전략을 썼으니까. 노인이 알려준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게 공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모르는 팀은 죽었으니까.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끼리 짝이 됐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어야 했습니다. 게임은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친구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공정한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미국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우리도 이 게임 안에 있다. 차이는 총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반응이 강했습니다. 대출 상환하느라 매달 죽을 것 같다. 의료보험비 내느라 파산 직전이다. 게임이 더 솔직하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 통계요. 오징어 게임은 1억 1천만 가구가 봤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특히 미국 중장년층 시청률이 급증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던 층이었죠.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였죠. 게임 속 사람들은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미국인도 마찬가지였죠. 학자금 대출 1조 7천억 달러. 의료비 파산 연간 50만 건. 신용카드 빚 평균 6천 달러. 게임 속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도 마찬가지였죠. 일자리는 불안정했습니다.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었고요. 게임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규칙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이겼죠. 456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쓰지 않았죠.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친구도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게임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아니, 막으려고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죠. 돌아섰습니다.
드라마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해결책도 없었죠. 그냥 보여줬습니다. 게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은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경쟁과 공정을 말했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규칙은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이었죠. 우리는 이미 게임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총알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죠. 전직 월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25년간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건 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3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채권 수익률, 소비자 신뢰지수.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 인생은 숫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 때문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월스트리트 중심부였습니다. 보고서가 제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중산층 소득 지표, 실업률, 주가 흐름. 모든 숫자가 안정적이었습니다. GDP는 성장하고 있었죠. 실업률은 3%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죠. 우울증 처방 건수도 폭발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치솟았습니다. 자살률도 올라갔습니다. 숫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이걸 체제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는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 보고서를 여러 번 작성했습니다. 경영진에게 올렸죠.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수치가 문제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거리를 걷다 보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조차 불안해 보였죠. 그 무렵 저는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피였죠.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들이 점점 비슷해 보였습니다. 영웅이 나타나고 악당을 무찌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게 해결되죠.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 서사로 끝났죠. 한 사람의 각성, 한 사람의 반란.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영화니까요. 미국은 개인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스템 자체를 다루는 영화는 없을까? 왜 출구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런 영화는 팔리지 않으니까. 미국 관객은 희망을 원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9년 5월까지는 칸 영화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영화구나 정도였죠. 칸 영화제는 늘 예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 미국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영화들. 기생충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개봉 성적이 나왔죠. 자막 영화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들이 극찬했죠. 관객 평점도 높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99%, 메타크리틱 96점. 이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무시했습니다. 일부 마니아층 반응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기생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동료들 사이에서요. 금융권 사람들은 보통 예술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생충을 봤다고 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영화 우리 얘기 같던데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어떻게 월스트리트 얘기일 수 있습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죠. 극장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자막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죠.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자막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빨려 들어갔죠. 반지하, 계단, 폭우.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죠. 계급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출구 없는 구조가 무엇인지. 특히 냄새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냄새를 맡았죠. 그 냄새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은 냄새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 숨길 수 없는 것. 미국 영화가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균열. 숫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상황. 이 영화가 전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경이었지만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이야기였죠. 저는 극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만들지 못한 게 아니라 만들지 않은 거라는 걸. 두려웠으니까. 진실이 두려웠으니까. 2020년 1월 아카데미 후보 발표가 났습니다. 기생충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죠.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후보까지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수상은 어렵겠지.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92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요. 아카데미는 보수적이었으니까. 2월 9일 시상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중계를 봤습니다.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죠. 예상했습니다. 감독상도 받았습니다. 놀랐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본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상 발표 순간이었습니다. 제인 폰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깐 멈칫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생충. 제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있었는데 움직일 수 없었죠. 화면 속에서 봉준호 감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섰죠. 한국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자막을 읽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한편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뭔가 시작됐다는 걸.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으니까. 40년간 제가 분석해온 체제를 한국 감독이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불쾌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미국이 아닌가? 이건 시작인가 끝인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생충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애널리스트 시각으로요. 극장이 아니라 집에서 봤죠. 노트를 펼쳐놓고 장면마다 멈춰가며 분석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화를 분석하는 제 모습이요.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평론가가 아니었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다시 봤습니다. 반지하 집.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죠.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걸. 반지하는 위치였습니다. 땅 위도 아니고 땅 밖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었죠.
올라갈 수도 완전히 버려진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게 가장 잔인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반지하 계급 이동 가능성의 환상. 영화 속 가족은 노력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계획을 짰죠. 부자 집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에 살았죠. 돈을 벌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부자 가족은 저택 거실에서 캠핑을 즐겼죠. 낭만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가족은 집이 물에 잠기는 걸 지켜봤습니다.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했죠. 딸이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속에서요. 같은 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난도 계급이 있다는 걸.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부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아서 죽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개인의 준비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죠. 같은 비가 누구에게는 낭만이고 누구에게는 재난이라는 걸. 다음 날 저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기생충을 함께 본 그 동료였죠. 점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 얘기 같다고 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냄새 장면 기억하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냄새를 맡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랑 놀고 오면 항상 말씀하셨죠. 그 집 냄새 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는 지울 수 없어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냄새는 계급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미국 평론가들의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버라이어티. 모두 극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한국 영화가 아니다. 미국 영화다. 내 이야기를 한국 감독이 만들었다. 왜 우리는 이런 영화를 못 만들까? 수백 개의 댓글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기생충 관객 분석 리포트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40대 이상 관객 비율이 60%였습니다. 자막 영화치고는 이례적이었죠. 보통 자막 영화는 2030대가 주 관객입니다. 재관람률도 높았습니다. 30% 이상이 2번 이상 봤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있었죠. 분기 실적 보고 회의였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주주들이 만족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CEO가 잠깐 멈췄습니다.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떠난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다는 걸, 사람은 보지 않았다는 걸. 기생충이 한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숫자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을 보여준 거죠. 반지하 가족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죠. 부자 가족도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했죠. 하지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악당이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미국 영화는 늘 그렇게 했죠. 나쁜 놈을 무찌르면 끝입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악당이 없었습니다. 시스템만 있었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생존하려 발버둥 치는 것. 저는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계단 장면에 집중했죠. 영화 내내 계단이 나왔습니다. 저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지하 벙커로 가는 계단. 계단은 수직 구조였습니다. 위와 아래가 명확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계단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결말 장면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계획을 세웠죠. 돈을 벌어서 저택을 사겠다고.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564년이 걸린다고 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564년.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환상이었죠. 미국 영화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을 줍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죠. 기생충은 달랐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가 막혀 있다고 했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25년 일했죠. 돈도 벌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도 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1990년대에 취직했죠. 경제가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낮았습니다. 지금 20대가 똑같이 노력하면 제 위치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집값은 10배 올랐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폭발했죠.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노력도 했지만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기생충은 그 환상을 부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감독이 부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으니까. 희망 대신 현실을 보여줄 용기가 있었으니까. 미국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화는 체제를 고발하지 않는다. 그냥 현실을 정확히 복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비판이다. 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공개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분홍색 복면을 쓴 경비원들, 또 하나의 자극적 서바이벌물이구나 싶었죠. 넷플릭스는 매주 수십 개의 콘텐츠를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죠. 오징어 게임도 그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주일 뒤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에서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 1위였죠. 일시적 현상이겠지 싶었습니다. 한두 주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1위는 계속됐습니다. 2주, 3주, 4주.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94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봤습니다. 9개 에피소드였죠.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게임 설정은 단순했습니다. 456명이 참가합니다. 어린이 놀이를 하죠.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지면 죽습니다. 상금은 456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씩이죠.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게임에 참가하지?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수억 원의 빚이 있었죠.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쓰러져 있었고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 의료비, 생활비. 모두 빚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죠.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밖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아이들 놀이였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 앞으로 갑니다. 노래가 끝나면 멈춰야 하죠.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탈락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죠.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첫 게임에서요. 아이들 놀이로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게임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과반수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게임이 중단됐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끝났구나. 하지만 에피소드는 계속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보여줬죠. 주인공은 사채업자에게 맞았습니다. 장기를 팔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집은 압류됐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더 안전했던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이요. 그게 현실보다 나았던 거죠.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였습니다. 설탕을 녹여 만든 과자에서 모양을 떼어내는 놀이. 한국 아이들이 하던 거라고 했죠. 모양은 4가지였습니다. 삼각형, 원, 별, 우산. 참가자들은 모양을 골랐습니다. 주인공은 우산을 골랐죠. 가장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모양이 부러지면 총에 맞았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꾀를 냈습니다. 달고나 뒷면을 핥아서 녹였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요. 게임은 계속됐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모두 아이들 놀이였죠. 그런데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에피소드 5를 보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죠.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는 걸. 게임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공정해 보였죠.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이 그랬습니다. 힘이 센 팀이 이겼죠. 당연했습니다. 주인공 팀은 약했습니다. 노인, 여자, 병든 사람들이었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전략을 썼으니까. 노인이 알려준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게 공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모르는 팀은 죽었으니까.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끼리 짝이 됐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어야 했습니다. 게임은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친구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공정한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미국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우리도 이 게임 안에 있다. 차이는 총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반응이 강했습니다. 대출 상환하느라 매달 죽을 것 같다. 의료보험비 내느라 파산 직전이다. 게임이 더 솔직하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 통계요. 오징어 게임은 1억 1천만 가구가 봤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특히 미국 중장년층 시청률이 급증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던 층이었죠.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였죠. 게임 속 사람들은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미국인도 마찬가지였죠. 학자금 대출 1조 7천억 달러. 의료비 파산 연간 50만 건. 신용카드 빚 평균 6천 달러. 게임 속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도 마찬가지였죠. 일자리는 불안정했습니다.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었고요. 게임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규칙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이겼죠. 456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쓰지 않았죠.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친구도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게임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아니, 막으려고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죠. 돌아섰습니다. 드라마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해결책도 없었죠. 그냥 보여줬습니다. 게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은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경쟁과 공정을 말했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규칙은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이었죠. 우리는 이미 게임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총알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죠. 2021년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두 작품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패턴일까? 저는 한국 영화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설국열차. 2013년 작품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었죠. 기생충보다 7년 전에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 영화를 몰랐을까요? 미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B급 SF 영화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찾아서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열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구는 빙하기였죠.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차에 탔습니다.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죠. 멈추면 얼어 죽으니까. 열차는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칸과 꼬리칸. 앞칸에는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학교에 가고 파티를 했죠. 창문 밖 풍경을 즐겼습니다. 꼬리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더러웠죠. 단백질 블록을 먹었습니다. 바퀴벌레로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설정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기생충이었습니다. 7년 전 버전이었죠. 반지하와 저택, 꼬리칸과 앞칸.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커티스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꼬리칸 사람들을 이끌고 앞으로 갔죠. 칸을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죠. 하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앞칸에 도착했습니다. 엔진룸이었죠. 열차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윌포드를 만났습니다. 열차를 만든 사람이었죠. 열차의 신이었습니다. 윌포드는 말했습니다. 이 반란은 계획된 것이다. 꼬리칸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균형이 필요하다. 커티스는 충격받았습니다. 반란조차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윌포드는 제안했습니다. 내 자리를 물려주겠다. 내가 열차를 운영해라.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영화였다면 커티스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겠죠. 희망적인 결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설국열차는 달랐습니다. 커티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폭파했죠.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남았죠. 소년과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열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북극곰이 보였죠. 생명이 살아있었습니다. 지구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화는 시스템을 부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파괴였죠. 미국 영화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부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만 고칠 수 있다. 더 나은 리더가 필요하다. 개혁이 답이다. 설국열차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고칠 수 없다. 부숴야 한다. 저는 그날 밤 평론을 찾아봤습니다.
2013년 당시 미국 반응이었죠.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비현실적이다. 폭력적이다. 결말이 불만족스럽다. 뉴욕타임스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설국열차는 흥미로운 설정이지만 결국 허무주의에 빠진다. 허무주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희망을 원했습니다. 설국열차는 파괴를 보여줬죠. 그래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였으니까. 사람들이 설국열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순위가 올라갔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8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다. 지금 다시 보니 예언이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죠. 봉준호는 2013년에 설국열차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기생충을 만들었습니다. 7년 차이였지만 이야기는 같았습니다. 계급, 구조, 출구 없음, 열차든 반지하든 게임이든 형태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본질은 동일했죠. 저는 봉준호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설국열차 개봉 당시 인터뷰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봉준호가 답했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현실적일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미국은 이걸 어둡다고 했습니다. 봉준호는 현실적이다고 했죠. 누가 맞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미국 중산층 자산 변화 추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990년 중산층이 전체 부의 36%를 가졌습니다. 2020년 27%로 줄었죠. 상위 1%는 어땠을까요? 23%에서 32%로 늘었습니다. 열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칸과 꼬리칸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죠. 이동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설국열차 속 커티스는 앞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없었죠. 그는 부품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기생충 속 기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택에 들어갔지만 결국 지하 벙커로 갔죠. 더 깊은 곳으로.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게임에서 이겨도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영화 목록을 봤죠. 2003년 살인의 추억, 2006년 괴물, 2009년 마더, 2013년 설국열차, 2019년 기생충, 모두 봉준호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죠. 시스템 실패, 개인의 무력함, 출구 없음. 한국은 17년간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듣지 않았죠.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했으니까. 희망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2020년 기생충이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폭발했죠. 그제야 미국이 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였구나. 저는 그날 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국가적 시선이다. 한 사람의 천재성이 아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끝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기록했죠. 미국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봤죠. 이제 미국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2021년 4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집에서 중계를 봤죠. 미나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 이야기였죠. 윤여정이 조연상 후보였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가족 드라마겠지 싶었죠. 틀렸습니다. 윤여정이 수상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였죠.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미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족 이야기로요. 미국 무대에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극장 개봉은 끝났었죠. VOD로 봤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아칸소였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도착했죠. 트레일러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이콥은 꿈이 있었습니다. 농장을 일구겠다고 했죠. 한국 채소를 키워서 팔겠다고. 어머니 모니카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했죠. 특히 심장병이 있는 아들을. 저는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이야기니까.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영화는 조용했습니다. 폭발도 반전도 없었죠.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제이콥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에 있었죠. 병아리 감별사로도 일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카는 함께 일했습니다. 병아리를 구분하는 일이었죠. 암컷과 수컷을.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트레일러에 있었습니다. 좁았죠. 창문 밖은 황량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모니카의 어머니였죠.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전형적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화투를 쳤고 욕을 했고 산나물을 뜯었죠. 손자 데이빗은 불편해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이상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기생충을 떠올렸습니다. 냄새. 다시 냄새였습니다. 제이콥의 농장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채소들이 잘 자랐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물이 부족했습니다. 관계 시설을 설치해야 했죠.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모니카는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 제이콥은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으니까. 미국에 온 모든 이민자가 하는 대화였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언제 도착할까요? 순자는 개울가에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한국 나물이었죠. 어디서든 자란다고 했습니다. 강하다고 했죠. 데이빗은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싫어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어느 날 밤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큰 돈이 들었죠. 보험은 부족했습니다. 제이콥은 농장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었죠. 아칸소 한복판에 한국 채소 농장을 누가 사겠습니까? 마침내 추수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 상인이 오기로 했죠. 채소를 사러. 제이콥은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수확물을 모았죠. 그날 밤 순자가 촛불을 켰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죠. 촛불이 창고로 옮겨 붙었습니다. 제이콥이 뛰어갔습니다. 모니카도 뛰어갔죠. 물을 부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창고가 타올랐습니다. 1년 농사가 사라졌죠. 가족은 불타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영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보여줬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운이 나쁘면 끝인 것을. 미국 영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기적이 일어나죠. 미나리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데이빗과 순자가 개울가로 갔죠. 미나리가 자라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은 것이었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봐라, 미나리. 이렇게 잘 자랐다.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영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영화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해피엔딩도 없었죠.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제이콥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장은 실패했죠.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도 이민자였습니다. 1960년대 아일랜드에서 왔죠.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였죠.
두 분 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지금은 압니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아메리칸 드림.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건 꿈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죠. 제이콥도 꿈을 꿨습니다. 농장주가 되는 꿈이었죠. 실패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나빴으니까. 시스템이 불공정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제이콥을 실패자라고 부를 겁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지. 계획이 부족했어. 거짓말입니다. 제이콥은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계획도 있었죠. 하지만 병원비, 물 부족, 화재.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무너뜨렸습니다. 미나리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요. 아메리칸 드림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생존기입니다. 저는 윤여정 수상 소감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 배우들이 저를 포용해줬습니다. 포용. 그 단어가 묘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한국어로 연기해서 미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용이라는 단어를 썼죠. 누가 누구를 포용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계산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의미 없었으니까. 이 영화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었으니까. 저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40년간 숫자로 세상을 이해했죠. 하지만 미나리 앞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들이었고,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누군가였죠. 한국은 미국의 꿈을 해부했습니다. 폭력 없이, 비난 없이, 그냥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한국 영화를 분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회의에 참석했죠. 미디어 산업 분석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스트리밍 전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콘텐츠 시장 경쟁이었죠. 발표자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순위였죠. 1위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임원이었죠. 일시적 유행 아닙니까?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편했습니다. 일시적 유행. 우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요.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 덕분이죠. 추천 시스템이 강력하니까.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콘텐츠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 못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수백 개의 미국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왜 그중 어느 것도 오징어 게임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죠. 한국 콘텐츠 특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극적 폭력, 극단적 설정, 비현실적 전개. 저는 그 단어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폄하였습니다. 노골적인 폄하였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결국 선정성입니다. 자극적이니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깊이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 위주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생충이 자극적입니까? 오스카 사관왕을 받은 영화가 깊이가 없습니까? 임원이 답했습니다. 기생충은 예외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예외입니까? 미나리도 예외입니까? 얼마나 많은 예외가 있어야 패턴을 인정합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니까. 다음 주 저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버라이어티였죠. 할리우드, 한국 포맨 리메이크 러시. 기사는 여러 프로젝트를 나열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스타일 서바이벌 쇼. 기생충 스타일 계급 드라마. 미나리 스타일 이민자 이야기.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표면만 봤습니다. 포맷을 베끼면 된다고 생각했죠. 본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메이크 쇼들이 공개됐죠.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평론가들이 혹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껍데기만 가져왔다. 메시지는 비어있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관객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원작을 보세요. 이건 가짜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베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빼먹었죠. 오징어 게임은 게임쇼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비판이었죠. 우리는 게임만 가져왔습니다. 비판은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비판하는 거니까.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관객은 한국만큼 어둡지 않습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 관객이 오징어 게임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이야기를 원했죠. 단지 할리우드가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같은 시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2022년 1분기 보고서였죠.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요. 중장년층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40대 이상 시청자가 50%를 넘었죠. 자막 콘텐츠 거부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9년엔 70%가 자막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엔 30%로 줄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했습니다. 자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문제였죠. 볼만한 게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볼만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막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요.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2022년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넷플릭스 추천을 물었죠. 대부분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드라마가 재미없어졌어요. 다 뻔해요.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좋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씁쓸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기고 악당은 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주인공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악당이 이길 수도 있었죠. 해피엔딩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5월에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팝문화 강국이 됐나? 기사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다뤘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정부 지원, 산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때문이었죠. 한국은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2019년에 쓴 체제 피로 보고서였죠. 경영진은 무시했습니다. 수치가 괜찮으면 문제 없다고 했죠. 한국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가 봤습니다. 저는 그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이미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듣지 않았죠. 질문을 던지는 쪽이 중심이 됩니다. 답을 회피하는 쪽은 주변이 되고요. 한국은 질문했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작동하는가? 노력하면 정말 성공하는가? 이 구조에 출구가 있는가? 미국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폄하했죠. 자극적이다. 극단적이다. 일시적이다. 하지만 숫자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배신했죠.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를 봤습니다.
미국 콘텐츠를 건너뛰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 초청 강연에 갔죠. 미디어학과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했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2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일시적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죠. 왜 한국이 강한지 묻지 마세요. 왜 미국이 약해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약해졌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서 미국 콘텐츠 비중이 2020년 80%였습니다. 2022년엔 45%로 떨어졌죠. 이게 과장입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용기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였죠. 넷플릭스 한국 창작자의 전례 없는 자율성 부여. 기사는 테드 서렌도스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였죠. 우리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 제작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걸 통제했죠. 스토리, 결말, 캐릭터. 시청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청자가 원하는 걸 압니까? 데이터로 안다고 했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과거를 말합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죠. 한국은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작자를 믿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1월에 에미상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을 수상했죠.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였습니다.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준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였죠. 황동혁 감독이 연출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는 걸. 2020년 기생충 오스카 수상, 2021년 윤여정 오스카 수상, 2022년 오징어 게임 에미 수상. 3년 연속이었습니다. 패턴이었죠. 다음 주 저는 넷플릭스 공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죠. 한국 콘텐츠 제작비가 공개됐습니다. 2022년 한 해 7억 달러였습니다. 2019년엔 얼마였을까요? 2억 달러였습니다. 3년 만에 3.5배 증가했죠. 디즈니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2023년부터 5억 달러 투자한다고. 아마존도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계획을 발표했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분석했습니다. 자본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플랫폼들이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이 돈이 되니까요. 12월 저는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였죠. 발표 세션 제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 K드라마 스토리텔링 분석 한국식 제작 시스템 연구.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0년엔 이랬죠. 아시아 시장 공략법 글로벌 콘텐츠 전략. 한국은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연구 대상이었죠. 한 패널에서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리우드가 배운다고요? 프로듀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중간에 멈춥니다. 다른 프로듀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이야기만 합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했습니다. 인정하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변할까요?
다음 날 답이 나왔습니다. 같은 프로듀서가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한국 스타일 스릴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 쉬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이었죠.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공개 칼럼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죠. 제목은 미국 콘텐츠 산업의 위기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칼럼이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과장이다. 미국을 폄하한다. 패배주의다. 저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했죠. 2월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2년 글로벌 스트리밍 시청 시간 분석이었습니다. 비영어권 콘텐츠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2019년엔 15%였죠. 그중 한국 콘텐츠가 45%였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인도가 25%였고 일본이 15%였습니다. 한국이 선두였죠.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년 대비 85% 성장했습니다. 미국 콘텐츠는 12% 성장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고. 3월 저는 오래된 동료를 만났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임원이었죠. 그가 한숨 쉬었습니다. 요즘 회의만 하면 한국 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따라잡느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멈췄을 때부터입니다. 무슨 질문 말입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죠. 시스템이 정당한가? 꿈이 정말 가능한가? 노력이 충분한가?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질문하면 영화가 안 팔립니다. 한국은 팔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할리우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막고 있었으니까. 투자자들은 안전한 수익을 원했습니다. 제작사는 검증된 공식을 원했죠. 배급사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창작자가 중심이었죠. 돈이 창작자를 따라갔습니다. 미국은 반대였습니다. 돈이 중심이었고 창작자가 돈을 따라갔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달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였죠. 제목은 콘텐츠 산업의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질문하는 쪽이 중심입니다. 경영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비관이라고 했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봤죠. 질문을 던지는 쪽이 중심이 됩니다. 한국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이 바뀐 겁니다. 2022년 5월 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경쟁 부문에 올랐죠. 저는 이미 박찬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드보이, 아가씨. 폭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영화들이었죠. 헤어질 결심도 그럴 거라 예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영화제가 끝났습니다. 박찬욱이 감독상을 받았죠. 저는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 평론가가 썼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완벽하다. 완벽.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론가는 계속 썼죠. 이 영화는 할리우드를 압도한다.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도.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개봉은 10월이었죠. 극장에 갔습니다.
첫 장면부터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죠. 정확했습니다. 형사 혜준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산에서 떨어져 죽었죠. 부인 설애를 만났습니다. 중국 동포였습니다. 용의자였죠. 혜준은 설애를 감시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었죠. 저는 영화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도 않았죠.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영화는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카메라 워크가 놀라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등장했죠. 혜준이 설애를 감시하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현실과 핸드폰 화면이 겹쳤죠.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연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색감도 특별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지배했죠. 바다와 안개였습니다. 모든 장면이 회화 같았습니다. 계산된 구도였죠. 대사는 최소였습니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죠. 침묵이 말했습니다.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설애의 한국어는 어눌했습니다. 중국 억양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혜준은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깨어 있었죠. 설애를 감시했습니다.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수사와 집착 사이, 의심과 사랑 사이. 영화는 중간에 한 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됐죠. 설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계속됐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혜준은 다른 도시로 발령받았죠. 해변 도시였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남자가 죽었죠. 설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재혼에 있었습니다. 혜준은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설애는 다시 용의자였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혜준은 설애를 보호했습니다. 증거를 숨겼죠. 법을 어겼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설애는 바닷가 모래밭에 있었습니다. 만조 시간이었죠. 물이 들어왔습니다. 설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준이 뛰어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설애는 모래에 묻혀 있었죠. 물이 덮었습니다. 영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죠. 완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을 배려하지 않았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사가 필요했죠. 모든 침묵이 계산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리뷰를 더 찾아봤습니다. 버라이어티 평론가가 썼습니다. 박찬욱은 히치콕을 넘어섰다. 가디언은 이렇게 썼죠. 현대 영화의 새로운 기준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준. 이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준의 문제였죠. 기생충은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계급 자본주의 구조. 헤어질 결심은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어 있었죠. 표면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설애는 중국 동포였습니다. 한국 사회 주변인이었죠. 혜준은 중산층 경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죠. 영화는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다른 한국 감독들을 찾아봤습니다. 박찬욱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모두 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칸 영화제 세대상입니다. 황금종려상, 감독상, 심사위원대상. 한국은 총 7개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3개였죠. 프랑스가 8개였습니다. 영화의 본고장이었으니까. 한국은 22년 만에 프랑스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축적이었죠. 한 세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죠. 그때 영화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검열이 사라졌습니다. 창작의 자유가 생겼죠. 젊은 감독들이 등장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모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데뷔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장이었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비교했습니다. 미국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였죠. 그 후 할리우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전해졌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지배했죠. 속편, 리메이크, 프랜차이즈. 창의성은 줄었습니다. 위험 회피가 증가했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위기 후 더 대담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봉준호가 2019년에 한 말이었죠. 한국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 경제 위기. 우리는 극단을 압니다. 그래서 극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경험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죠. 70년 이상. 한국은 불안정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그 경험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이야기했죠. 어느 쪽이 더 보편적일까요? 세계는 답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결심했죠. 40년간 월스트리트에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뭘 할 겁니까? 글을 쓰려고 합니다. 무슨 글입니까? 한국 영화에 대해서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영화 평론가가 되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권력 이동의 증인입니다. 동료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기록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40년간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미국이 중심이라고 믿었다. 틀렸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한국은 그 결과를 기록했다. 역사는 기록한 쪽을 오래 기억한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뉴욕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여전히 웅장했죠. 하지만 이제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움직였습니다. 질문하는 쪽으로. 한국이 물었습니다. 이 체제가 정당한가? 이 꿈이 가능한가? 이 구조에 출구가 있는가? 미국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대신 보여줬습니다. 영화로, 드라마로, 이야기로. 세계가 봤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따라갔죠.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미국인이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것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끝까지 갈 용기. 불편해도 보여줄 용기. 그게 전부였습니다.